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날씨가 많이 포근합니다. 겨울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좀 가볍게 입고 나왔습니다. 오늘은 그 이낙연 전 대표의 제3신당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과 같이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나이 드신 분은 아시겠지만 미국의 그 명화, 예를 들면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뭐 Gone with the Wind라든가, 뭐 You'll Bring the King and I, 뭐 이런 그 유명한 영화 전성 시대에 오손 웰스라는 영화 배우가 출연한 제3의 사나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아주 재밌습니다. 여러분이 그 전문적인 영화 채널을 뭐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나라에도 드디어 제3신당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 제3의 존재가 필요한 것이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이 여당과 야당, 민주당과 국민의힘, 이것이 서로 그냥 죽을 듯 살릴 듯 하면서도 그 적대적인 공존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더 필요합니다. 자기들이 비판해야 할, 상대해야 할.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비판하면서도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는 그 적대적 공존 관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지난 한 30년 가까운 정치에는 이 적대적 공존 관계가 돼서 다른 사람들은 끼어들지 못하는, 그러니까 일종의 그 적대적 공존 카르텔이라고 할까? 그런 것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위에의 문제는 터치를 못하는 거예요. 제3의 대안을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얘기해봤자 씨알도 먹히지도 않고 국정에 반영되지도 않고 그 사람 대접도 못 받고 그런 상황에 의미 있는 제3당의 존재가 드디어 출연했다 하는 의미에서 이낙연 신당에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제3자의 문제는 오늘 선거가 시작되죠. 대만의 총통 문제는 여당은 민주진보당, 민진당 현재 주석을 차지하고 있는 집권당이고, 야당은 국민의당, 국민당으로 해서 옛날 장카셰크의 장개석의 아들 장경국 이런 사람들이 했던 정당으로 친중 정권이에요. 그래서 지금 오늘이 마지막 밤입니다. 내선거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중간에 민중당이라고 있어요. 이 민중이라는 건 그 무리 중자를 쓰는지 가운데 중자를 쓰는지 모르지만 그 중도 노선을 걷는 정당이 있습니다. 그 세 개의 정당이 치열하게 붙고 있는데 아마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민진당이 현상을 유지하면 대만의 독립주의자들이 자기들의 어떤 국가적 자결권을 더 행사할 수 있을 것이고, 만약에 국민당 쪽에서 그 집권을 하게 되면 중국화가 되어버리는 것이 아주 가속화될 겁니다. 홍콩처럼. 그렇게 될 경우에는 지금 대만의 타이완에 존재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그 AI, CSM, TSMC 이런 그 반도체 이런 문제에 대해서 미국과 긴밀한 국가적 이익 관계를 가지고 있어서 미국과 중국의 어떤 그 갈등 혹은 전쟁 이런 것도 예상될 만큼 그 앞날을 점칠 수가 없을 정도로 심각한 사태가 예견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세계 이목이 대만으로 집중되고 있는 걸로 압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의 이제 적대적 공존 체제가 드디어 더불어민주당에서 지난번 대통령 선거 전에서 경선에 나왔던 이낙연 전 총리, 전 대표가 드디어 제3당을 창당을 선언하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낙연의 입장은 더불어민주당에 상당한 세력을 가지고 있는 게 사실이고,
당시에 그 이낙연의 개인적인 어떤 성미 때문에 그 민원이나 그 부탁 같은 걸 잘 안 받아줘요. 그래서 저하고 같은 지역의 출신입니다만은 이낙연과 가까이 지냈던 사람, 그 사람한테 얘기해봤자 뭐 되는 게 없다. 뭐든 들으면 뭐 다 된다고 하고 나중에 되는 것도 없고, 그게 안 되는 것도 없고 되는 것도 없는. 그러니까 그런 이해관계에 끼어들지 않으려고 하는 그 성미 때문에 뜨거운 아주 따끈따끈한 지지는 좀 약한 편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좀 원만하고 공정한 인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다 인정합니다. 그런 사람이 사실은 지난번 대선에서도 자기 고향에서도 그렇게 크게 인기를 많이 못 끌었어요. 막판에 서울 경기 근처에서 막판 결선 투표 근처에서는 굉장히 인기가 올라가 가지고 상당히 위협을 했죠. 그리고 이재명 후보 쪽에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3분의 2를 채우지를 못해 가지고 결선 투표를 한다 만다 하고 시비가 많이 걸리고 그랬었는데, 당시에 사실은 그 대장동 문제를 이재명 캠프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이 낙연 캠프에서 시작한 겁니다. 저는 맨 처음 자기가 공개했다는 사람 최근에 뭐 인터뷰하고 나왔죠. 그것 때문에 이제 이재명하고는 건널 수 없는 그 어떤 불신의 대결의 강이 만들어져 있는 걸로 보이기 때문에, 이낙연 전 대표가 그 후에 대선 끝나고 미국, 영국 등 해외에 한 1년여 유랑하고 연구하고 사색하고 탐색하면서 자기의 앞날을 좀 생각했겠죠. 그래서 이재명이 있는 한 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생존 자체가 어렵구나, 그런 생각을 했겠죠. 그리고 그 안에서 이재명이 있는 한 당을 개혁하기가 어렵겠구나, 이런 느낌을 가졌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제 기자회견 하는 걸 보니까 그것도 세상의 인심이라는 게 참 묘해요. 이재명이 지역구를 물려받아 가지고 좀 이재명 덕에 또 전남지사도 미안합니다. 이낙연 덕에 전남지사도 하고 이낙연의 선거구까지 물려받은 것으로 알려진 이 개호라는 사람은 아주 요새 이낙연이 아니라 이재명이 아주 최측근 참모가 돼 있더라고요. 세상 인상이라는 게 세상살이가 참 재밌습니다. 아무튼 어제 이낙연의 기자회견문을 보니까 24년간 몸담았던 민주당에서 새로운 위치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새로운 길에 들어서겠다. 그리고 이미 오랜 민주당의 당원들에게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도 먼 낯선 집이 되었다. 그리고 민주당이 자랑했던 김대중과 노무현의 정신과 가치와 품격이 사라지고 이건 완전히 방산정당으로 변했다. 그런 입장을 세웠더군요. 그리고 자기 지지자들이 맨날 개딸들에 의해서 수박으로 짓밟힘 당하고 모욕받고 처단의 대상으로 흡사 중국에서 모택동에 홍위병들이 그 반대파 비판하고 다니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나왔죠. 그래서 더 이상 거기가 존재할 만한 가치가 없다. 떠나면서 자기가 기존 당원을 바꾸면서까지 서울, 부산 보궐선거에 출마시킨 건 잘못이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의 주장에 할 수 없이 넘어가서 지난번 선거에서 위성정당 허용 결정한 것은 대단히 정치적인 실수다 하고 자백했습니다. 그건 잘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낙연 대표가 전 대표가 지금 진단하는 한국의 현실이 한국의 위기다. Crisis of Korea.
나라의 위기다 하고 생각해서 맞다고 생각하고요. 또 윤석열 정부의 비판적인 사람이지만은 윤 정부가 1987년 이후 민주화 이후에 최악의 정부로 기록될 것이라는 평에는 약간의 뭐 이의가 있긴 하긴 하지만 윤석열 정부 당국으로서는 씹어볼 만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검찰공화국입니다. 검찰공화국에다가 요새는 이제 검수완박 때문에 수사니 이런 이제 파워 행패가 경찰로 갔단 말이에요. 경찰로 가니까 경찰이 요새 또 한 수 더 뜨는 거야. 예를 들면 이재명의 피습 사건을 발표하는데 그 부산 경찰청장 발표가 우리가 보기에는 애매모호하기 짝이 없어요. 그냥 거짓발음을 지나는 것 같고 무슨 뭐 그 증거도 막 세척시켜 버리고 좀 이상한데 오히려 이재명 쪽에서는 또 경청래 가던 사람이 엉뚱하게 가가지고 그거 가지고 시비를 걸더라고요. 그래서 뭐 시비 거는 건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만 아무튼 윤석열 정부가 검찰공화국이라는 비판 평가는 부인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뭐 정부 각 요소뿐만 아니라 이 뭡니까 한동훈 검찰 출신을 비대위원장으로 세워가지고 지금 각지의 검찰 출신을 굉장히 많이 집어넣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 정치가 검찰의 뭐 독재라기까지는 모르지만 검찰 독주와 이재명의 방탄 이것이 지금 한국 정치를 대립하는 두 개의 대명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이낙연 대표 전 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양극 정치가 새로운 다양성을 가지기 위해서 제3의 존재가 필요하다는 말은 시대적으로 설득력이 있는 얘기입니다. 지금 대만에서도 그런 것이 벌어지고 그런데 다당제를 실현하겠다는 개헌을 논의했는데 분권형 대통령제를 도입했으면 한다 하는 것은 뭐 논의의 여지가 있습니다. 논의가 여지가 있는데 그 5.18 문제에 대해서 심지어 이쪽에 한동훈 비대위원장까지 가서 무릎 꿇고 야단을 치는 방법에 이낙연이는 더더욱 5.18에 대해서 한마디도 시비를 걸 수 없는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적어도 분권제 대통령제를 운운하고 이것을 위한 명분으로 개헌을 얘기를 할 경우에는 적어도 5.18 문제에 대해서도 자체 반성의 입장을 내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오늘 스카이델리 신문사에서 5.18 문제를 열심히 보도했던 기자를 고발을 했어요. 5.18 기념재단에서. 5.18은 북한이 주도한 내란이다. 근데 저도 이 표현에서는 100% 찬성하지는 않습니다만은, 북한의 공작대, 그리고 북한의 고정간첩 이런 사람들이 5.18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해실이라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리고 제 개인으로서도 얼마 전에 발표했듯이 1999년 말에 20세기의 마지막 무렵에 북한을 방문할 기회에 그 혁명열사능에서 5.18 관계에 대한 희생자들 한 9이나 10명이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비석을 제가 가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5.18하고 전혀 관계가 없다. 그리고 5.18은 완전히 국내판으로서 민주세력만으로서 움직여진 지고지선의 어떤 혁명이다. 민주혁명이다. 이렇게 주장하기에는 다소 숨이 차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역사적 재정립이 좀 필요하다 하는 것을 이낙연 전 대표가 인정하는 그런 자세가 있으면 훨씬 더 전진적이고 제3의 신당을 만드는데 좋은 길잡이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청래 의원이 이번에 그 이낙연 이재명 피습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게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이재명 살인미수 부실수사 배후를 밝히고 재수사라. 이건 한마디로 축소 은폐 의혹투성의 부실수사, 맹탕 공개수사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현장을 잘 지켜보는 일반 사람들, 뭐 주로 이제 자유주의자 보수 우익 진영이겠지만 그뿐만 아니라 아마 저는 과반수의 국민들이 이거 뭐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그 의혹을 아직 버리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정부 혹은 어떤 그런 세력에 의해서 벌어진 이재명에 대한 정치 테러 살인 미수 사건이다. 이렇게 몰아서요. 그래서 좀 어이가 없다. 그리고 경남 부산이죠. 부산 경찰청에서 공보문 없고 단독범이라고 했는데 그걸 누가 믿겠냐? 안 믿는다. 예. 우리도 그거 안 믿습니다. 뭔가 배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잘못되면 축소 은폐가 폭로되면 87년 6월 항쟁이 촉발되는 것처럼 새로운 그런 민중 항쟁이 촉발될 수도 있다 하고 엄포를 놨네요. 그래 같은 사건 가지고도 이렇게 전혀 엉뚱하게 보는 케이스가 있다 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참 재미있습니다. 오늘 어제죠. 이재명을 지지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 129명이죠. 129명이 야 이낙연 너 여기서 단물 다 빨아먹고 나가면서 탈당하고 그래 하고 비난 성명서를 발표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역설적으로 얘기하자면 이낙연이가 일군의 사람을 끌고 나가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의 이익, 쉽게 말해서 이재명 대표 이익에는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라고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말을 안 하지만 상당히 쇼크를 먹었을 겁니다. 그런데 개중에서 이제 충성파들 있잖아요. 아예 차제 근마들 다 빼버리고 우리가 중간에 우리 파들 싹 넣어가지고 그만 죽기 아니면 까무라치기로 우리 선거대로 합시다. 이런 사람이 또 있어요. 분명히. 그래서 그런지 원칙과 상식? 원칙과 상식의 4인방 중에 한 사람이 빠졌죠. 윤영찬이가. 현근택이과 이제 성남 중원구 선거 관계에서 이런저런 해서 약간 희망이 있을 거라고 해서 이제 그만둔 모양인데 저도 개인적으로 윤영찬 기자 옛날 제가 소속됐던 정당의 출입 기자였어요. 동아일보 명기자였는데 그 사람이 그 국회의원 그거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그냥 우왕좌왕하는 걸 보고 좀 민망하기도 하고 가련하기도 하고 정치가 뭔데? 일단 나온다면 나와야지. 나오다가 2시간 전에 그만둬 버리고 저쪽에서 뭐라고 꼬셨겠죠. 야, 너 갈 필요 없지. 여기 있으면 너 여기서 당선되고 공천 줄 텐데 뭐하러 가. 그러니까 확 달라지는 것으로 그렇게 사람들이 짐작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나오는 무슨 다른 보도에 보면 현역이 한 10여 명이 추가해서 나온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저는 10명 이상도 나오리라고 봅니다. 왜? 아직 이재명은 아예 내놓고 자기 사람들 다 집어넣도록 가서 특본이 뭐냐고 전부 현지 다 파괴를 해놨거든. 그러니까 현지에서 있는 사람 봐서 보나마나 뻔하지. 무슨 경선대회 보려고 하면 그 마들 패거리 불러갖고 그냥 제쳐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기들은 안단 말이야. 그래서 그때 160 몇 명 정도 되는데 129명 비난 성명을 낸 사람 중에도 꽤 옛날 이낙연 지지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도 또 입장 많죠. 그렇다고 그거 다 했다고 해서 자기들이 공천을 확보받느냐? 또 그것도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크게
크게 말해서 거의 한 5, 60명 정도가 빠져나올 수도 있다 하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제3당 신당 창당 규모는 지금까지 한국 역사사에서 아마 가장 큰 규모, 옛날 안철수가 했던 국민의당보다 규모가 더 크게 될 것이고, 그때 안철수가 35석인가를 석권했는데 굉장한 성과를 거뒀는데 그에 못지않게 진정한 의미에서 제3의 대안이 될 수도 있다.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일단 시작 단계에서. 그리고 이제 문제는 뭐냐면 김대중 노무현 정신만 가지고는 제3당을 끌어가기 어렵습니다.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첫 번째 이슈가 그건데, 김대중 노무현 정신만을 가지고 하자면 여기서 나오면 그냥 더불어민주당 제2중대 비슷하게 되는 거죠. 그 옛날 박근혜한테 직접 그 공천 같은 걸 못 받아가지고 그런 거 있었죠. 친박연대. 그런 식으로 그냥 박근혜에 대한 사랑과 충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당을 새로 만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식의 결과로 평가가 됩니다. 그래가지고는 100년 전 정당을 만든다고는 얘기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어떻든 간에 이재명의 정치적인 그 성향 때문에 가장 좌파죠, 이거. 중국과 북한 쪽에 상당히 우호적이고, 뭐 이재명은 뭐 공사석에서 미군 철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니까, 그리고 뭐 북한에 가서 뭐 좀 하기 위해서 그 쌍방울 죄송합니다. 김성태 회장한테 뭐 돈 몇백만 원 해서 보내게 하고, 이건 북한에 접근하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한 좌파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그에 대비해서 국민의힘을 맡고 있는 윤석열 사단, 윤석열파는 개인적인 뭐 발언과 지난 무슨 세월의 무슨 언행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많습니다만, 그래도 보수를 대변하는 입장, 우익을 대변하는 입장이 된 것만은 맞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쪽에 지지를 했던 많은 자유주의 국민들이 최근에 뭐 누가 공작을 해서 그랬는지 어쩌는지 모르나, 하여간 윤석열과 그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여러 가지의 그 스캔들이나 그 비밀 녹취, 녹화 이런 것 때문에 그들의 그 정치적 이미지에 상당한 타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 그 관계된 그 최재형 목사인가 뭐 친북 활동한다는 그자에 의해서 정말 더럽고 비겁하게 그게 막 폭로가 됐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폭로한 사람의 비도덕성, 그 사람이 진짜 하느님을 믿는 거야? 하는 식의 그런 그것은 딱 잊어먹고, 그 사람이 얘기한 건 김건희의 일투속 그 이런 방구, 요 문제에 대해만 더 관심을 가지는 게 세상의 민심 아닙니까? 저도 충격을 많이 받았으니까. 그래서 자기 주변 관리를 잘 못한 문제죠. 그래서 맨 처음에 집권 시작할 때 그 김건희 여사를 위해서 제2부속실 만들어야 한다니까, 안 만들고 아주 그냥 개인 서비스만 한다고 온갖 폼을 다 잡았지, 생색을 다 넣었지. 그 실컷 문제가 되니까 이제 제2부속실 만들겠다가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집권과 정치에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따위에 실수를 하는 거야. 그렇잖아요?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스케줄도 철저히 관리하고, 방문하는 사람도 체크를 정확하게 하고, 그런 걸 하면 그런 사태를 미연에 막을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한마디로 말해서 윤석열의 리더십이 대한민국을 끌어가는 리더십으로 좀 부족하다는 게 여실히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윤석열 쪽에서 사랑과 지지를 포기해버린 상당수의 우파,
자유주의 세력이 갈 길이 없어. 그래서 이제 자금자금한 조금한 뭐 군소정당, 뭐 듣기 좋게 하죠, 원외정당들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이합집산했는데 몇 개가 이렇게 만들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현실적으로 솔직하게 말해서 그렇게 동력이 붙지를 않습니다. 아무래도 현역이 부족하고 자금 부족하고 또 뭐 비례뿐만 아니라 지역구에도 출마를 할 수 있는 인재를 그렇게 골고루 많이 확보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런 것 때문에 뭐 물적, 인적 자산의 빈곤 이런 것이 이제 아주 현실적인 문제인데, 이번에 이제 이낙연 신당이 새로 와서 만약에 이낙연 신당이 그야말로 아까 대한민의 민중당처럼 중도를 딱 표명해서 좌우를 적당하게 포용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면 굉장한 폭발력을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등장되는 그 카운터파트가 지금 이준석 전 대표인데,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그 이준석, 홍준표 등등이 그 대통령 후보에 다 3%로 비슷비슷해요. 그리고 홍준표, 이준석, 그리고 한동훈과 이재명은 뭐 1, 2%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안철수는 좀 빠졌더구만요. 뭐 그 시제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준석의 세력을 무시를 못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뭐 제 개인의 이제 판단이니까 좀 틀릴 수 있습니다만, 그 이준석이라는 사람 다루기가 상당히 어려운 사람이거든. 그래서 아까 나도 국민의힘 대표한 사람이다 하고 자기의 지분을 강력하게 요구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낙연 전 대표가 그것을 핸들하는데 상당한 난관이 있을 거라고 보여져요. 그렇다고 해서 그 모른 척 해버릴 수도 없고, 옛날 DJP처럼 연합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이것도 어느 순간에 느슨하게 깨져버릴 수도 있고, 그래서 이낙연 캠프에서 신당을 작업을 주도하는 사람들이 굉장한 전략과 지혜가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야권, 이 보수 쪽에서는 이낙연만 있는 거, 이준석만 있는 게 아니올시다. 많이 있어요. 그 사람들 다 모아서 하면, 농담 같지만, 여러분 농담으로 들을 수 있겠지만, 제2당, 심지어 제1당도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1당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로 봐서는 국민의힘한테는 좀 미안한 얘기지만 더불어민주당이 1당이 될 가능성이 현재로 제일 많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더불어민주당의 한 축이 빠져나와 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현재로 봐서는 국민의힘이 한 100석, 쉽게 말해서,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한 169, 170석 정도 된단 말이야. 그 중에 한 60, 70석이 빠져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100석, 여기는 한 60, 70석에다 플러스 알파를 붙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299석, 여기서 300석 중에서, 양 정당이 100석 4배, 적으면 80석, 70석, 많으면 한 110석 정도를 하고, 그 중간에 제3의 정당이 정강 정책이라든가 대북 문제라든가 5.18에 관한 문제라든가, 특히 가장 중요한 문제로 등장되는 사전투표에 관한 선거법 절차에 대한 어떤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국론을 선도한다면은 저는 1당이 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낙연 의원을 제가 잘 압니다만, 옛날 얘기로, 옛날에 제가 막 16년에 망명을 하고 돌아와서 동교동에서 특별보좌 역을 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런데 옛날 얘기입니다만, 당시에 전두환 중앙정보부가 김경재 이놈아 잡아갔다가 보링을 한번 시키겠다. 그건 뭐냐면, 갔다가 좀
좀 족쳐야 되겠다는 거야. 왜? 워낙 자기 욕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누군가가 듣고 와서, 권노가 부원인가 누군가 들어와서 듣고 와서, 김경지가 곧 잡혀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그때만 해도 저하고는 아주 가까운 관계에 있었던 김대중, 총재가, 대표가, 그러면 자네 우리 집에서 살게. 그래서 제가 그 동교동 지하실에서 한 몇 달 살았습니다. 그리고 출입을 할 때도 항상 바디가드가 있었고, 운전도 특별하게 다른 사람이 했고 해서 조심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아침에 맨 먼저 문을 두드리는 사람이 동아일보 출입 기자였는데 그게 이낙연 기자였어요. 그래서 이낙연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그 동아일보 기사뿐만 아니라 언론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자문도 많이 받고, 또 그 사람의 그 인품이나 실력이라는 걸 잘 압니다. 그 후에 이제 동경에 가서 동경대학에서 뭐 공부도 1년 했고, 동경대가 아닙니다. 동경 특파원을 했죠. 특파원에서 일본에 대해서 잘 알고, 또 얼마 전에 또 미국에 사는 1년여 있는 동안에서 일본과 미국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견문과 지식이 상당히 비축됐다고 생각해서 이 나라의 지도자로서는 상당한 퀄리피케이션을 가진 사람, 그리고 크게 흠이 없는 사람. 한때 무슨 뭐 이상한 그 재무 스캔들이 살짝 연루된 것처럼 보이지만 현재까지는 사실 무근한 걸로 되어 있고, 그 관계된 어떤 비서관, 정무특보가 그 문제를 책임지고 그냥 사라져버리는 그런 사태 외로는 전혀 문제가 없는 사람으로 돼서 많은 사람이 기대를 걸 수 있는데, 이 사람이 너무 젊잖아. 젊어서 돌파력, 추진력이 좀 약하다 하는 평을 받는데 아마 상당히 괜찮을 것 같다 하는 느낌이 듭니다. 아무튼 한국 전국이 재미있게 변합니다. 이제 구경할 만해요. 논평할 만해. 근데 만약에 이 낙연의 사건 해프닝이 없었다면은 공병호 박사, 요새 우리 방송에서 열심히 소개하죠. 공병호 박사처럼 이미 22대 국회의원 선거는 세트가 다 되어 있어요. 세트가 되어 있어요. 우리 보세요. 그거 다 나와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압승하는 걸로 세트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걸 못 깨느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라는 것이 이게 철옹성입니다. 철옹성이에요. 그래서 사무총장을 윤석열 대통령이 거기다 임명을 했지만 그 사람이 그걸 잘 움직이는데 아마 역부족인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 그 사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람들이 보통 분들이 아니거든. 아니요, 지금 천하의 대권을 대통령이 가지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따위 짓 하겠습니까? 천부당 만부당 합니다. 이런 설득이 혹시 넘어간 거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어요. 가만히 놔두면 자기들이 좀 유리할 거라고 생각하는 그 낙관론이 그 어느 일각에 있다는 거 제가 압니다. 필요하다면 나중에 그 사람 이름 내 공개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천만의 소리예요. 그래서 이제 그 공병호 박사가 열심히 그냥 참 목을 미어서 부정선거 막자고 아침 저녁으로 하루에도 몇 개씩 방송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뭐 사전 투표가 정말로 막기 어렵다면은 그러면 선거인 그 선거 관리인이 있죠. 도장 찍는 거라도 제대로 찍게 하자. 그 뭐냐면 여러분 이제 이거 투표가 여기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관리자 도장을 딱 찍어서 그 확인하고 이렇게 투표 용지를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도장을 선거법에는 그 관리하는 사람이 자기 개인 도장을 찍어서 줘야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놈의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뭐 이상한 그 대법원의 엉터리 판례 같은 걸 주장해가지고 요것을 인쇄를 해갖고 나와. 에? 인쇄를 해갖고 나오니까 이 종이는 아무나 기표를 해도 넣으면 되는 거야. 그렇잖아요. 그거라도 고치자. 근데 안 고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건 명백하게 법률 위반입니다. 근데 이것마저도 윤석열, 한동훈은 아무 말도 안 하고 입 딱 다물고 있어요. 아니 도대체 어떻게 된 검사야?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이해가. 예? 아니, 이래가지고 어떻게 이 나라를 지킨다고 생각할 수 있냐. 아니,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우리 편을 잘 들어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렇게 의심이 갈 지경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여러 가지 문제에서, 우리는 이제, 부정선거 방지 운동을 열심히 하고 필요하다면 참 많은 사람이 모아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포위를 해서 압력을 넣든지 뭐 어떤 방법을 해가지고 그러고도 안 되면 최악의 경우에는 사전투표를 안 하기 운동을 벌릴 겁니다, 아마. 또 그거 가지고 또 사전투표 하지 맙시다 하면 또 선거법 위반이라고 또 시비를 걸 수도 있습니다. 그건 법률적으로 관계되는 유사들이 좀 체크하고 있는 걸로 압니다. 그거 부정투표가 많기 때문에 우리는 본투표 합시다 이렇게 나오는 식으로 해서 하여간 사전투표를 찍는 사람들은 그쪽 사람들이 찍는 걸로, 좌파들이 찍는 걸로. 그런데 좌파들이 찍는 것도 이것이 완전히 안전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전선거를 하는데 선거 명부가 없어요. 선거의 명부가. 예? 그 유권자별 1, 2, 3, 4, 5, 6, 10까지 잡는다면 13579로 찍었는데 1, 2, 3, 4, 5, 6을 찍었는지 등록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기록이 없어. 들어오는 대로 기록하는 거야. 그러니까 문제는 찍지도 않은 사람이 찍었다고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케이스가 많이 생겼어. 유권자가 본투표 때 딱 가니까 당신 사전투표 찍지 않았습니까? 내가 언제 찍었어? 그래서 시비 걸리는 것이 부지기수로 많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이 선거 관리라는 게요. 뭐라고 할까? 기네스북에 오를 만한 여러 가지 웃기지도 않는 기록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엊그제 정광훈 목사의 그 자유통일당, 원래 제가 그 전에 거기 좀 소속한 적에서 그 관계를 합니다. 그때는 국민혁명당이었나 자유통일당 이름을 바꿨나 그래가지고 2020년 그러니까 4년 전에 21대 총선 21대 총선 때 제가 그때 당의 선거대책위원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만 해도 정광훈 목사 참 순수하고 좋았어요. 뭐 지금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 시비는 뭐 그만두겠습니다만. 근데 무슨 일 때문에 감옥소에 들어가 있었어요. 뭐 집시법위원이 하여간 무슨 뭐 그런 사건으로 정치적인 사건입니다. 정치적인 사건으로 그래서 직접 자기가 핸들을 하기가 곤란해. 그래서 사사건건이 아침 저녁으로 저하고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거예요. 누구 좀 올리세요. 누구 좀 이름 좀 비례대표 누구 좀 올리세요. 뭐 그러니까 답답하지. 그 말 잘하는 사람이 나를 직접 만나기가 곤란하니까 못 만나니까 그 변호사들이 가서 그것을 녹음을 해가지고 풀어가지고 저한테 또 보내줘요. 그러면 제가 그걸 받아가고 나중에 변호사를 통해서 커뮤니케이션하고 그러던 시절이었습니다. 참 웃기는 시절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저는 집행유예가 있었기 때문에 무슨 집행유예냐면 노무현을 명예훼손했다고 문재인이가 나를 고발했어요. 근데 그 나중에 필요하다면 세상 좋아지고 시간 되면 제가 그 재심 청구할 작정입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노무현을 코트한 거야. 예를 들면 박근혜 대통령을 변호하면서 아니 그 양반이 미르재단이니 뭐 그런 걸 하나 만들었다고 한다. 근데 그것이 문제가 돼요. 근데 그 사건을 만들어가고 돈 1전도 모은 것도 없어. 그리고 당시에 제가 그 박근혜를 옹호하면서 이명박이도 이 미소재단 만들어가지고 2조나 돈을 걷지 않았냐. 아니 노무현 대통령도 뭐 해갖고 돈 걷지 않았냐. 그게 뭐가 문제냐. 돈을 제대로 쓰면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이 양반은 다 그걸 만들어 돈을 뭐 300 얼마인가 그 최순실을 통해서 e스포츠인가에서 모아진 것은 있대요. 그러나 자기네 1원도 만져본 적이 없어. 아니 그러면 이렇게 하면 노무현도 잘못한 거 아니냐. 그 사이가 뭐가 나보고 같은 것이지. 요 얘기를 하니까 문재인이가 발칵 일어나고 왜 감히
박근혜를 노무현 내가 존경하고 신처럼 승무원 노무현에다가 비교해. 노무현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거예요. 사자 명예훼손이 바로 그겁니다. 하도 어이가 없어. 옛날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집행유예 2년을 받았어요.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대법원 선고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그때 출마를 할 수 없는 입장이었어요. 근데 이제 정광훈 목사는 당신이 한 8번 정도쯤, 8번이나 10번쯤 이름을 넣어가지고, 다른 사람 쪽 해가고 그걸 좀 했으면 어떻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경련은 그래도 뭐 국회의원 몇 번 한 사람인데 이 당을 위해서 저 밑에 이름을 넣고, 옛날에 그렇게 당대표 한 사람이 저 밑에다가, 끝번호에다가, 끝번호 가능하다는 번호, 그 다음 번호에다가 이름을 올리고 그런 적이 있긴 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런데 제가 그 이름을 넣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그때 이성희 변호사가 지가 된다고 해서 이만 네가 어떻게 알아 이놈아. 그래갖고 나 책임을 져보니까 이성희가 선배님 죄송합니다 이러더라고. 아무튼 그럴 때에 정광훈 목사의 그 후원 교회가 경성보다도 전라도에 훨씬 많았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제가 잘 압니다. 그런데 비례대표 선거에 전라남북도 지역에 특히 광주 근처에 전라남북도에 200개의 투표구 아시겠죠? 200 투표구에 그때 통일혁명당인가 국민의당 이름이 좀 왔다 갔다 합니다. 아마 자유통일당이에요. 자유통일당 비례대표가 한 표도 안 나왔어. 한 표도. 200개의 투표구에. 잠깐 200개인가 100개인가 내가 그저 애매합니다. 100개인 것 같아요. 내가 그때 확실히. 아니 100개 아니면 200개. 한 표도 안 나왔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다음에 이제 당 대표를 한 고 변호사가 그걸 소송을 걸었어요. 그 소송을 건 것이 작년, 그러니까 2000년 선거 4.15 선거를 작년 6월 15일 6.15 선언하고 제가 기억을 합니다. 누가 보고를 해서 22년 6월 15일 날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을 냈는데 그 투표지를 검색하자. 아니 도대체 이 말이 안 되네. 100개가 맞는 것 같습니다. 100개에 단 한 표도 안 나온다. 이건 벼락 맞은 소리야. 말이 안 돼. 그런데 대법원에서 기각. 투표형 개복 안 했어요. 이렇게 대한민국의 대법원이 엉터리야. 이게 말이야. 말이 안 되는 거야. 이건 기네스북에 올라야 할 일이에요. 이런 선거제도를 가지고 또 선거한다, 제3정당 만든다 이러고 앉아있으니까 기본적으로 투명한 선거에 대한 최소한도의 안전판이 마련되지 않는 선거에서 투표행위에 참석하고 정당 활동을 해서 득표 활동을 한다는 게 과연 의미가 있는 것인가? 그런 원천적인 회의가 생깁니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이것이 우리 민족인데, 우리와 우리 새끼들이 살아야 할 민족인데, 아무리 절망하고 좌절하더라도 그래도 또 그 바닥에 일어나서 또 뭔가 해야 하는 거예요. 당장 효과가 없다고 할지라도 꾸준히 해야 돼요. 그 공병호 박사 하는 거 보세요. 그 사람이 내가 가까운 사람 얘기를 들어봤더니 대학 교수를 정식으로 하지는 않았지만 책 쓰고 강연하고 무슨 큰 회사에 컨설팅하고 그리고 한때 자유한국당 누구예요? 누구예요? 황교안 대표 때 그 공천심사위원장까지 했어요. 근데 그러기 전에 그냥 컨설팅하고 정치적으로 뭐 이렇게 하고 하는 걸로 연수 한 10억 정도를 벌었대요. 아니 그 돈을 어떻게 벌었어? 내가 왜 거짓말 합니까? 그럼 그렇게 벌었대요. 그러니까 상당히 유복하게 살았어요. 응? 그런데 그 사람이 삶의 전체를 바쳐서 부정선거 문제에 대해서
저 난리를 치잖아요. 아마 그 사람 언젠가 부정선거를 반대하는 선거탑에 동상서야 할 겁니다. 에? 난 저렇게 신념 있게 하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그 책을 다 보고 그 사람의 그 분석한 거 다 읽습니다. 속된 말로 제가 누굽니까? 거기서 문제면 여보 이거 문제 있지 않소? 당장 지적할 수 있지. 에? 그런데 빈틈없이 합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의인이 있습니다. 옛날 성경에 말하면 의인이 하나만 있어도 소돔과 고모라가 무너지지 않는다고 그러는데 우리나라가 뭐 탐욕과 뭐 성욕과 미투와 이런 것은 아니겠지만 정치적으로 소돔과 고모라가 비슷해. 응? 그러다 의인이 한 사람은 있어. 그래서 아직도 이 나라는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낙연 같은 사람도 크게 흠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진짜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좋은 정당 활동을 하면 곳에 많은 사람이 박수칠 겁니다. 그리고 뭐 새삼스러운 얘기지만 한동훈이가 자기 뭐 출마 안 하겠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낙연도 자기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 한성현 그러니까 두 사람의 공통점이 뭐냐? 두 사람이 다 몇 년 후에 대선을 보고 대선에서 승부를 걸겠다는 거죠. 역사의 승부를 거기다 걸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한동훈은 참신한 맛으로 요새 인기를 몰이를 하고 있지만 그리고 이낙연의 경우에는 그래도 국회의원을 여러 번 했고 또 국무총리도 하고 당대표도 하고 하기 때문에 국회의원 한 번 더 하고 덜 하고 하는 게 큰 문제는 안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오늘 보니까 그 뭐 원칙과 상식 그 세 사람의 대표들이 나와서 윤영찬 빠진 셋이가 와서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만 이낙연에게 야 국회의원 나오는 거면 대권도 포기선을 해라 이런다는 거예요. 그건 좀 지나치지 않습니까? 그건 뭐 해라는 거야? 나이가 나처럼 든 사람도 아니고 그건 말이 안 돼. 그래서 참 이낙연 전 대표가 이것을 창당을 실질적으로 만들기까지 넘어야 할 산이 참 많구나. 부산 그 조홍천인이 그 보통 사람들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 다루는 방법. 그리고 자기들 따로 당을 만들어서 합당한 형식을 취하겠다고 하고 또 이쪽에서는 이준석이가 그래 나도 내 목이 있어야지 이러고 하고 앉아있으니까 깝깝할 거예요. 전라도 말로. 그래서 그러나 잘 되기를 바라고 좋은 책사와 지혜로 그것을 잘 끌어가면 앞으로 뭐가 되든 안 되든 간에 이낙연이가 일세를 풍미한 정치인으로 평가받을 그럴 기회가 오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주목해서 보겠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것이 있다면 사정없이 비판하고 그래서 이 나라 정치를 한 걸음이라도 발전시키는데 좋은 그런 정치의 춘추 전국 시대가 벌어지기를 바라면서 여러분도 정직하고 평정한 마음으로 이 역사에 선거를 통해서 참여해 주시기를 기대하고 같이 같은 길로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 월요일 날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